안녕하십니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게을러 가지고 영상으로 얘기할 것들은 되게 많은데 잘 그때그때 적시에 영상을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춥죠. 올해 눈도 정말 많이 옵니다. 눈 치우다가 진짜로 골병 들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눈을, 사무실 주변에 눈을 싹 치우고 갔는데 아침에 오니까 딱 그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동네에서 전기 누전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현장이 하나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눈길을. 그래서 좀 원활하게 그냥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기로 했고, 그 누전이 벌어진 이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력을 좀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기에 관한 얘기를 먼저 했네요. 올해 좀 특이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한 3, 4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있었던 지열 난방,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갑자기 열량 부족 문제가 생겼어요. 열량 부족. 이게 이제 히트펌프 제조회사, 기계마다 표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은 열량 부족이라고 했을 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량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트펌프는 열을 그냥 옮기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그냥 열 펌프예요. 열 펌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열을 운반하는 도구예요. 운반. 어떤 열을 운반해요? 땅속의 열을 집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히트펌프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히트펌프는 열량을 생산을 하지 않아요. 뭐 동력 7kg가 인입이 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히트펌프 내에서 뭐 전기 히터나 이런 걸 가지고 물을 데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아직도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이 관련자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 그래서 히트펌프 안에 전기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트펌프는 열을 절대로 생산하지 않아요. 열을 그냥 옮길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열량 부족 문제가 뜬 거예요. 제가 설비했고 제가 관리하는 설비 중에 한 3대 정도, 뭐 물론 다 이제 정상적으로 복구를 해놨습니다만 문제없이 이제 조치를 해놨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땅속이잖아요. 땅속. 여기 이제 파이프를 이제 깊게 이렇게 묻어가지고 땅에서 열을 흡수를 해서 집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히트펌프를 거쳐서 이쪽에, 여러분 보일러실에 가면은 뭐 다 이렇게 커다란 이제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땅에서 열을 끌어와서 열을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열량 부족이 생겼다는 얘기는 땅에서 더 이상 열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올라올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지하 한 1.5m 이하를 파면 연평균 아주 고른 온도가 형성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대략 한 15도에서 16도, 동절기에는 한 13도에서 14도, 약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월달 정도 되면 그때 날씨나 아니면 추위 강도에 따라 가지고 땅속의 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눈 같은 것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되면 이런 빗물들이 땅속으로 이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건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땅속이 좀 차갑게 식어요. 그런데 지열은 150m 정도까지, 이게 뭐 깊이가 150m 정도 되니까 이 깊이까지
열교환을, 땅에서 열을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를 매설을 했기 때문에 지표수가 스며들어가지고 찬 지표수가 스며든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열량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땅속은 한번 천공을 하고 나면 메꾸고 끝나잖아요. 메꾸면 끝나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보통들 땅을 파다 보면 일정 깊이 이하로는 전부 다 안반이에요. 안반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깊이 뚫어도 한 20m, 뭐 25m 정도 들어가면 다 안반층이에요. 보통들은 거의 대부분 뭐 한 10에서 15m만 들어가도 안반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안반층을 만나게 되면 돌이니까 한번 구멍을 뚫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 메꿨습니다. 예, 그라우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파이프 주변에, 여기에 빈 공간이니까 여기다 땅을 이렇게 팠다 그러면 파이프를 집어넣었으면은 여기다 흙, 모래, 뭐 이런 이제 그라우팅계를 집어넣고 여기 꽉 채우는데 가끔씩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작년까지는 발창하게 썼는데 갑자기 올해 열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안반은 하나의 덩어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안반이 구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용암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울컥 한번 쏟아지고 다시 또 울컥 한번 쏟아지고 해서 층이 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반 사이에 크랙들이 있어요. 그 크랙들의 사이로 흐르는 것이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지하수예요. 우리가 안반수라고 할 때는 뭐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쥐어 짜듯이 바위가 눈물을 흘리듯이 물을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안반수라고 했을 때는 안반 사이의 크랙을 따라서, 그러니까 형성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시차로, 다른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형성됐던 돌덩어리하고 완전하게 접착이 안 되고 약간의 크랙을 동반하고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반수라고 했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안반의 크랙을 따라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지하수인데, 이 지하수 양은 계절별로 그리고 강수량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여기에 좀 커다란 지하수층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 메꿔야 되니까 이게 그라우트, 이제 모래, 흙, 뭐 자갈 이런 거를, 벤토나이트 이런 걸 집어넣어서 메꿨는데 갑자기 유량이 예상보다 여기가 유량이 좀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지표면으로 많은 물이 유입이 돼서, 그러면 유량이 많아지면 요 사이에 채워져 있었던 그라우팅 돼 있던 모래, 흙, 자갈 같은 것들을 훑고 그냥 딸고 나가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이프가 이제 여기에서 겨울철에 지하수량도 줄고 하니까 이 파이프가 그냥 빈 공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파이프가 공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열교환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손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땅속에 굴착을 한 다음에 파이프를 집어넣고 흙, 모래, 자갈, 뭐 시멘트, 벤토나이트를 집어넣고 그라우팅을 했어도 이게 완전하게 구멍이 다 메꿔지지 않아요. 메꿀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공법으로 하면 굴착을 한 다음에 전용 그라우트 장비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150m 하단부터 차곡차곡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라우트제를 주입을 해서 꽉 밀봉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열이 2009년도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공사비나 지금 공사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비용 부분도 분명히 늘어났는데, 공사비가 똑같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공사비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전용 그라우트제를 밀봉을 해서 차곡차곡 메꿔야 되는데, 그냥 이 굴착했을 때 나왔던 이제 흙, 모래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밀어놔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 지하수층을 만나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지하수는 여기 흘러도 수압이 이 정도 차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우리가 첨공해 놓은 곳에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이건 열교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은 가장 좋은 열매체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지하 수량이 변합니다. 물이 모자라. 그러면 수위가 내려와요. 이렇게. 수위가 내려옵니다. 수위가 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요 구간의 수위 공간에서 물이라고 하는 매체에 의해서 열교환이 정말로 잘 되고 있었는데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열교환율이 떨어져요. 제가 뭐 구체적인 장비 그렇다고 다시 이런 현장을 뒤딱 파가지고 땅속에다가 센서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인한 거는 아닌데, 예상을 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량이 약 한 2도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가구들이 3가구나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히트펌프가 에러가 나고, 아니면은 초저녁에 잘 돌아가서 따뜻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새벽에 선을 추워갖고 깨보니까 히트펌프가 동작을 안 하고 있더라. 에러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그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를 봤더니 열량 부족, 지중열 부족으로 인해서 히트펌프가 멈췄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히트펌프는 역할이 뭐냐면 열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우리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원래 이제 물리에서는 시간 단위가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인데 우리는 1000분의 1초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1초라고 가정합시다. 1초에 이게 잘 안 나와. 1초에 똑같네. 5도 정도씩을 이리 옮기거든요, 초당.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로 땅속에서 올라오는 물이 여기서 히트펌프를 거쳐갖고 내려갈 때 정확히 5도가 낮아져 갖고 내려가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은 1m 이하, 1.5m 이하는 거의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냥 13도, 동적이면 좀 온도가 낮습니다. 13도 정도 올라올 거예요. 13도로 스타트합니다. 5도를 뺏겨. 그럼 여기가 이제 8도로 내려갈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반대로 이쪽에다가 5도씨를 이쪽에다 물통 쪽에다 던져준 거죠. 8도로 내려가.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때문에 열량이 많이 필요하고, 올겨울처럼 이제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면 히트펌프가 계속 땅에서 열을 끌어오다 보면 땅 속의 파이프 주변에 열교환이 돼야 되는 부분에까지도 식어요. 식어가지고 처음에는 13도로 출발을 해서 8도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12도가 되고, 얘는 7도가 되고, 다시 여기가 11도가 되고, 여기 6도가 되고, 10도가 되고, 여기 5도가 되고요. 쭉 하다가 한 8도 되면 8도에서 5도 뺏기니까 3도로 내려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6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도로 물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1도로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 히트펌프 안에서 동파가 일어나요. 그럼 히트펌프가 시차말로 조져요. 작살이 납니다. 동파의 수준에 따라서 히트펌프의 복구 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히트펌프 안에서 동파가 일어나면 그냥 물이 냉매하고 섞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압축기까지 만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히트펌프가 사망을 합니다.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히트펌프 제조사들이 어떻게 안전장치를 걸어놨냐면, 8도씨가 도착하면
5도를 뺏기니까 3도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럼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위험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위험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물의 온도가 8도씨고, 히트펌프에서 출구 쪽에서 나가는 온도가 3도씨를 까지만 운전을 시켜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올해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땅속의 온도가 한 2도씨 정도 낮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3도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낮은 거는 왜냐면 계속 열을 뽑아오니까 땅 주변에, 이 지하에 묻혀있는 열교환기 주변에, 파이프에 직접적으로 열을 교환해줘야 되는 일정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의 이제 흙 무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에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히트펌프가 뺏어가는 열량보다 복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 땅속에 파이프를 묻은 이 공간, 열을 취득해야 되는 공간 자체의 온도가, 기본 온도가 살짝 낮아지게 됩니다. 그게 한 2도씨 정도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놨냐? 저는 이 8도씨를 7도씨로 낮춰요. 그럼 여기가 2도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겨우 뭐 1도 정도 낮춰갖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느냐면 8도에서 아웃이 됐어요. 8도에서 장비가 멈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1도의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장비가 한 2시간은 더 돌아요. 그럼 2시간 동안의 열량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또 집안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8도씨에서 멈추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24도를 기준으로 해서 24도 이하로 내려가면 좀 춥고요. 24도 이상 올라가면 덥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딱 중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라메타 값을 7도로 그리고 출구 쪽을 2도로 해서 살짝 확장을 1도로 확장을 해주면 이 히트펌프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을 취득을 해갖고 집안에다 열량을 보내는 시간이 꽤 많이 늘어요. 최소한 한두 시간은 더 열량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열량을 보내면 그 중간에 집안의 온도는 24도, 25도를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집의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했으니까 야 너네 쉬어도 돼 하고 집안에 있는 실내 룸콘에서 신호를 보내갖고 얘를 멈추게 하죠. 장비가 쉽니다. 쉬게 되면 땅속에 미처 열량이 막 복구가 되지 않았던 열량들이 히트펌프가 잠깐 쉬는 사이에 열심히 복구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집안의 온도가 살짝 내려가면 히트펌프는 돌아가서 다시 열량을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탱크는 집안에다가 열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처음부터 저렇게 7도 구간으로 7도 2도 구간으로 낮춰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최악에는 이제 6도 1도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를 임의로 구간 파라미터를 변경해갖고 사고가 나잖아요. 히트펌프 제조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파라미터 변경을 하려면 히트펌프 제조사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 지금 이 집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서 나 파라미터 값을 1도 정도 움직이겠다. 너네 인정해주냐? 그리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내가 직접 관리를 할 거니까 일단 나를 믿고 인정을 해주라.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 1도라고 하는 구간만큼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열량을 계속 만들죠.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오던 물의 온도가 13도이든 12도이든 10도이든 8도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히트펌프를 정확히 5도만 빼가지고 물통에다가 열을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계속 열을 뺐으면 1도까지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6도 정도까지 땅에서 계속 땅속 주변이 식어가지고 6도로 올라오는데 5도를 던져놓으면 1도 정도만 남아있으니까 내려가는 온도가 물이 1도 정도로 내려가다 보면 여차직하면 0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실수하면. 그래서 히트펌프 제조사들이 보통 통상은
8도, 3도에서 끊어요. 왜? 장비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위도 길고, 예상보다, 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속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 이게 이제 올해만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뭐, 가끔씩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발생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 예전에 보면, 그냥 예전에 기억을 살려보면, 이렇게 동절기에 열량이 모자라서 약간 뭔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심각하게 관리했던 집들도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겨울이 돌아오면 또 아무렇지 않은 상황을 맞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풍부한 강수량, 이런 걸로 인해서 땅속의 환경도 바뀌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열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는 150m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 매설한 지중열 교환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지중열 교환기가 핵심입니다. 그게 망가지면 지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메인 설비야. 히트펌프는 소모품입니다. 히트펌프는 소모품. 지열 설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150m 땅을 파고 거기다 파이프를 매설어서 땅에서 열량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냉방할 때 집안의 열을 땅속으로 밀어넣어서 땅속에서 열을 교환하고 공급하고 얻어오고 하는 이 장치가 지열에서는 가장 핵심인 건데 얘가 150m 깊이로 뚫어져 가지고 땅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아니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강우량에 의해서 지하 수량이나 어떤 수맥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다행인 게 계속 열량 부족이 이제 뜨는 현장들이 있어서 가서 이제 기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8도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 야 이게 8도에서 뭐, 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히트펌프가 더 동작을 해주면, 그러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더 땅속에서 열을 끌어와서, 탱크에다가 가둬놓은 다음에 집에로 공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 파라메타 값을 8도, 3도 구간을 7도, 2도 구간으로 제가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1도라고 하는 또 이제 새로운 열량을 1도 구간 내의 열량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어렵나요? 제가 썩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쉽게,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게 있어야지만 난 이제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뭐 땅을 150m를 뭐 다시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땅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통 시골에서 이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생활용수나 아니면 이제 음용수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지하수 갖고 음용수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매해 수질 검사를 합니다. 부족함 나는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먹지 마십시오. 그냥 빨래나 청소나 아니면 샤워나 뭐 이런 것으로만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수도를 다 공급을 하려고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사용을 하다 보면 매년 지하수 양이 달라져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땅속에 수맥 그리고 수량 자체가 변화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열을 땅을 굴착을 해서 지중열 그 중요한 지중열 교환기를 매설하고 시운전을 하고 그래서 그때 지열 좋구나 하고 잘 살다가 한 2,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상하네 왜 올해는 이렇게 제가 자꾸 멈추지? 뭐 이런 것들을 겪는 가구들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년에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자, 땅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날이 풀리고 봄이 되고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기가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이제 한 8개월 정도씩 지상에 있었던 에너지들, 물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이 이제 지하로 계속 늘어가게 되면 원래 지하가 가장 평탄 상태, 그러니까 균형 상태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돌아온 겨울에는 또 작년에는 그렇게 에러가 나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에러가 하나 없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세상 만물이 전부 다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매 순간순간 다 움직이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는 요즘 최근에 이제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같은 건 좀 별개이지만 인간이 만든 것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정확하게 동작을 하면 돼. 근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한 소스가 자연 환경일 경우에는 소스는 항상 변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열량 부족이 일어나서 자꾸 에러가 나고 그래서 집이 효과적으로 적정한 난방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엔지니어에게 의뢰를 해서 자, 비록 이것이 의무 AS 기간, 그러니까 무상 AS 기간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이 부분을 와서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건 히트펌프의 잘못이 아니야. 땅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계속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장비를 계속 켜고 데이터만 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물의 온도가 지금 몇 도고 몇 시 몇 분, 뭐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온도가 1도가 떨어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취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취득이 되면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해야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제가 이런 영상은 이제 이런 내용은 사실은 되게 위험한 내용이어서 100% 이렇게 열량이 부족할 때 저 파라미터 구간을 확장을 해갖고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놓은 설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요. 가끔씩은 뭐 그 집에 이제 뭐 다른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씩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인연이 닿아서 하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주인이 경험하고 했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장비에도 히스토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데이터로 남아있는 히스토리보다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어떤 모호하지만 그런 느낌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주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관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이 맺어졌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뭐, 초가을 되면 전화 한 통 하고, 겨울 돼도 가끔씩 전화해서 이상 없냐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고, 봄 되면은 뭐, 이상 없겠죠? 이제 이상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라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본 메인이 이제 전기 쪽, 태양광 쪽이니까, 혹시 그 집에 태양광이 더 필요하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얘기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항상 고리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열량 부족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걸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복구하는 거는 히트펌프에 전원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일단 장비가 돌아갑니다.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장비가 또다시 에러를 일으키고 또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 갖고 또 차단기를 내렸다가 또 올리게 되면 계속 그런 과정을 하면 장비가 운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계가 계속 멈추니까 집에다 효과적으로 열량을 공급을 하지를 못해요. 뭐 제가 해놓은 설비들이 꽤 많은데 올해는 한 3가구 정도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가구들은 전혀 그런 전화가 없어요. 이 3가구가 위치한 그 집의 지하의 환경이 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도 알고 있고요.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 데이터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이 원래 기본 데이터가 이거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다가 이 정도 구간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 범위라고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좀 옮겨도 되겠다. 옮기면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파라미터 구간을 조절을 하는 거죠. 히트펌프는 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결국은 히트펌프는 이제 주변에 설비랑 같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물을 매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순환모다의 상태, 그리고 뭐 관로에 흐르는 물에 혹시라도 이물질이 끼게 되면 그 이물질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세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열교환기를 막거든요. 열교환기 막히면 열교환기 교환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공사예요. 그래서 이제 관로상에 흐르는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장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름 장치가 있어요.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거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씩은 이제 가서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운용을 하는 땅속의 물이나 아니면 집안의 난방 쪽을 순환하는 물의 상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5년 정도 됐는데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난방 부하 쪽에 순환하는 물 상태가 많이 오염이 돼 있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해서 세관 작업, 배관 청소, 기계의 반쪽까지 이제 세척을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권하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지열 히트펌프 했을 때는 첫 번째 5년 때에는 소비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작업을 아주 염가에 해드려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나와야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고, 아마 제가 올해 한 3건 정도 이렇게 열량 부족을 겪었으면 다른 데도 꽤 많이 겪었을 건데, 전부 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히트펌프 제조사 쪽에다가 이제 다 클레임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처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히트펌프 제조사 직원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한 2시간 정도 기계 앞에서 계속 그 데이터만 보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만. 네, 그 변환한 데는 데이터 구간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거는 지중 쪽의 환경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좀 확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증상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이 저 같은 엔지니어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 지열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소유하고 계신 소비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옆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옆집에 흐르는 지하수맥하고 우리 집에 흐르는 지하수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똑같은 땅이라고 보기 힘든 거야. 15m 이하서부터 형성된 화강암층의 안반층의 크랙이 옆집에 형성되어 있는 그 안반의 크랙하고 우리 집에 형성되는 안반의 크랙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옆집은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은 시공 뭐 개판으로 한 거 아니야? 뭐 기계 안 좋은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지열에서 메인은 땅속이에요. 땅속에서 열량을 충분하게 받쳐주면
히트펌프는 아주 신나게 어떤 고장도 없이 진짜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비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아, 우리 집에서 갑자기 히트펌프가 작년에 이상하게 없었는데 올해는 열량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아, 이게 에러가 뭐였지? 그러면 보통 에러가 생기면 번호나 이런 걸로 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중열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번 정도 이런 현상이 3번 정도 일어났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략 몇 시쯤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러가 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몇 시쯤에 이런 에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엔지니어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일단은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정된 옵션을 가지고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열량 부족된 집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거든요. 지금 영하 7도예요. 한낮인데 이게 이제 낮 시간이 영하 7도면 새벽 시간에는, 야간 시간에는 영하 15도 막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춥죠. 그럼 집에서 필요한 열량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그럼 히트펌프가 계속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열량 부족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 한 번씩 에러 나는 거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에러 났어. 전화해야지. 조치해달라고. 이게 아니에요. 몇 시쯤에 어떤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그걸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증상이 2, 3일 간격으로 내지는 하루에 한 2번 이상씩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조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올해 이제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지원 신청하는 것들이 이제 3월달 말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나라가 망하느냐, 많으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넘어온 것 같아요. 이제 주워 담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 거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87년에 만들어진 그 질서, 그 체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올해 별반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아주 저조한 상태로 계속 보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열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또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LPG 요금, LNG 요금, 당연히 이제 기름 난방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열에 대한 호기심, 지열 괜찮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줄 아는데, 일단은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서로 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과감 없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합의점을 찾아야 좋은 설비를 구축할 수 있고 또 좋은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날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일에 다음 주부터는 이 일을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안 되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날씨가 풀리겠죠. 그러길 기대하고요.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나은 사회로 올해부터는 정말로 뚜벅뚜벅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